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영화를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의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네요. 제가 경기도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원정을 가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가서 보고 왔는데요. 이 영화가 CGV의 올리, 그러니까 CGV에서만 상영된 영화로 공개가 됐어요. 이드리스 알바가 출연하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3,500만 불 정도의 규모니까 그렇게 큰 예산의 영화는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애니멀 호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죠. 이 애니멀 호러라고 생각하면 이제 예전에 고스트 앤 다크니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이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스트 앤 다크니스 96년도고요. 이 비스트처럼 이 사자와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 좀 실화에서 좀 소재를 따지고 있는 스티븐 호킨스의 영화고, 주역은 마이클 더글라스와 발 킬머가 나왔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꽤 나쁘지 않았었던 영화였습니다. 고스트 앤 다크니스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사자 소재로 한 영화 말고로는 이제 그 포유류를 소재했던 영화에서는 리암 니슨이 나왔던 2012년도 작품이죠. 조 카나한의 더 그레이도 꽤 인상적인, 그 알래스카에서 이 늑대떼와 맞서 싸우는 그런 영화였는데 꽤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더 고전으로 보자면 이제 쿠조라는 디 월러스의 이 그 세인트 브라더 존 개가 이제 무서운 개로 등장을 하는 그런 클래식 호러가 있죠. 루이스 티그 감독의 그 영화가 있고요. 뭐 이런 장르가 이제 포유류를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무엘 풀러의 화이트 도그 같은 영화도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도 8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죠. 네. 마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영화였어요. 82년도에 만들었던 약간 이제 정치적인 느낌의 그런 영화였어요. 뭐 화이트 도그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소재의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 아무래도 이 저기 포유류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이렇게 흔하진 않죠. 뭐 우리 그 사전 나온 영화하면 실화를 다루고 있는 뭐 야성의 엘자라든가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뭐 이 영화는 뭐 그 자연을 아끼자 이런 주제에 가까운 그런 영화였고요. 자, 어쨌든 비스트라는 영화는 사실 동물 호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주로 악어라든가 상어 같은 소재의 영화들이 종종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흔히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이 영화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비스트는 이제 그 사실 그 고전적인 드라마 트루기 영화요. 영화의 상영 시간이 99분 정도밖에 안 돼서 긴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연출자는 이제 발티자르 코르마코르라고 하는 아이슬란드 출신의 연출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그 꽤 인상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비스트, 발티즈 코르마코르라고 하는 이제 아이슬란드 출신이죠. 어드리프트라는 영화가 꽤 인상적인 드라마로 만들어져 실화를 소재로 해서 아주 히트작은 많지 않은데, 뭐 투건스라든가 에베레스트, 뭐 콘트라밴드 중에서 이제 약간 액션 스릴러 장르의 영화들을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국에서 인정을 받아서 헐리우드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의 감독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비스트도 이제 뭐 연출을 했는데요. 촬영 감독에도 이제 필립 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이거 오늘은 좀 스포일러가 많을 예정이니까 그 점을 아시는 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되게 고전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 이 가족을 밀렵꾼에게 학살당한 비스트가 일단 등장합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스틸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네,
여기 이제 이 지금 꼭 그 장면 일치하지 않는데 이 영화에 처음에 밀렵꾼들이 등장을 해요. 첫 장면에 이 그 일종의 국립공원인데 그 정확하게는 아니고 그냥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가상의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밀렵꾼들이 이 학살을 하는 장면을 시작하고 이 밀렵꾼들이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 사자의 공격을 받는 거죠. 비스트. 뭐 그냥 우리가 통칭 킬러 사자라고 이름이 뚜렷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킬러 사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사자 무리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그 무서운 킬러 사자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등장하진 않고 오프닝 시퀀스에. 그 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반복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영화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몽환적인 공간에서 그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데 이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시점샷이죠. 이렇게 약간 꿈꾸듯이 이제 어딘가 배회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퀀스가 이제 반복이 돼서 영화에서 한 또 언급 반복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지나면서 완성이 됩니다. 영화의 메시지 좀 뚜렷한데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건 그 장면, 그 주인공이 이제 바로 이 네이트 박사라고 하는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하는 인물이죠. 이드리스 엘바가 이제 꾸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30분 되는 장면에서는 이제 이 네이트 박사, 네이트라고 하는 인물의 그 가족사라든가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이 대화 씬들을 통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이드리스 엘바는 여기 이제 여행을 떠나온 거고요. 네, 영화의 첫 장면은 이제 비행기 장면이 나오죠. 창밖을 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 딸들하고 이제 둘이 온 거예요. 모판이라고 하는 가상국가네요. 국가에 왔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만나죠. 마틴이라고 해서 샬터 코플리라고 하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배우죠. 그 디스트럭션 7에 나왔던 그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애들과 다시 가까워질게라고 해서 영화의 설정이 되게 뚜렷하죠.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마 그리워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설정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를 잃었어요. 이 가족들은 이 세 명의 아빠와 둘 딸들은 가족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와서 일종의 힐링 여행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관계는 이제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이트 박사가 두 딸과 여행을 온 이유는 여기 이제 설명한 것처럼 다시 가까워지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의 앞부분에 나오지만 사랑했던 부인 사이였지만 이제 바쁜 이 네이트 박사가 닥터 네이트가 이 바쁘거나 이런 와중 중에서 서로가 이제 벌어지면서 이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부인이 이제 사별을 한 거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과는 이제 오묘한 관계죠. 아이들은 또 아빠에 대한 좀 원망감도 좀 있고, 특히 이제 큰딸, 엄마 그리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딸은 이제 사진을 엄마의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화 되어 있는 첫째 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슬픔을 이기지 못한 둘째 딸이 또 있고요. 노라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에요. 아직 10대죠. 둘 다 10대 중반 한 미들 틴이고 이쪽은 로틴 아직 10대 초반의 아이들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족이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이트와 두 딸은 이제 결국 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운전하고 있죠. 이 지금 샬터 코플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차를 타고서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한 이제 특별한 지역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틴의 이제 여기 다 설정샷인데 사실은 이제 앞부분이 한 30분 정도가 다 설정인데 이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예고는 사실 주라기 공원 티셔츠를 입고 있는 첫째 딸의 장면에서 이제 예고가 되어 있어요. 영화에 지금 이 스틸은 없지만 이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마틴의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이제 푸는 장면에서 이 첫째 딸이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주라기 공원 티셔츠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영화에는 이제 초반부에 거의 이제 이 사파리에서 말하자면 막 기린도 보고 뭐 동물들을 보면서 약간 이제 대자연을 만끽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죠. 사자 때가 이제 평범한 사자 때, 일반적인 사자 때를 만났을 때까지는 이제 그 설정샷이 이제 거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마을에 가는 장면부터 이제 영화의 서스펜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결말 후반부까지 결국은 그 킬러 사자와의 대결이 주로 영화의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화 전체는 결국 이제 목적은 뚜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이드리스 엘바가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지금 한 15가구 살고 있다는 작은 마을이죠. 작은 마을에 그 킬러 사자가 와서 싹쓸이를 쓸어버리는 거죠. 인간을 그냥 공격해서 물어버리고 먹지도 않으면서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런 사자가 이제 다시 지금 이 네이트 가족들에 있는 차량에도 공격을 하고 지금 이 놀란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진정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거 좀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사실 네이트라고 하는 인물은 뉴욕에서 의사를 하다 온 사람이라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뭐 동물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뭐 위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약한 아버지의 설정이 이드리스 엘바라고 하는 캐릭터, 헤임달 마블 영화에 이분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약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거죠, 애초엔. 그런데 이제 이 유약하지만 깨어진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아빠가 이제 무서운 사자와 맞서 싸워야 되는 얘기가 이제 영화의 구성이 됩니다. 영화는 이제 후반부고요. 이 구성 자체는 사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이트가 막 이제 그런 아까 상실되어 있는 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트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가족을 이미 한 명 잃은 거잖아요. 부인을 잃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두 딸이 이제 어린 딸들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반면에 영화에서 특별하게 이름 부르지 않았던, 지금 영화에서 실체 잘 안 보이는 이 사자라고 하는 캐릭터, 이 사자라고 하는 캐릭터는 영화 첫 장면에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리들을 다 잃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수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복수기가 돼서 오직 목적 자체가 인간에 대한 복수만 남아있는 거죠. 밀렵꾼에 대한 복수겠지만 뭐 동물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우리는 이제 뭘 정보를 주냐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트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이제 영화에서 다 주어져요. 그래서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하는 네이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정말 절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측면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구조적으로는 그런 안티테제, 아치에너미로서 이 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자가 뭐 숫사자일 거고, 숫사자는 주로 무리를 보호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되거든요. 그 개념인데 무리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가족을 잃어버린 숫사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하나 잃은 이 네이트와 그다음에 두 딸을 지켜야 되나, 이제 여자 두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끼리의 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인 거죠. 그런 대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제 이 둘의 대립되는 캐릭터들을 갖다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하지만 이 영화가 이제 갖고 있는 단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아까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결국은 이 아버지 네이트와 비스트의 대결이거든요. 영화의 클라이막스도 이제 다 그냥 말한다고 그랬어요. 스포일러도 말했죠. 클라이막스도 결국 네이트와 이 킬러 사자의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켜야 될 아버지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아버지와의 대결인 거죠. 자, 하지만 이 사자가 예산상의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등장할 때만큼은 존재감은 있는데 그 존재감이 너무 강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자예요. 영화에서 설정상 이렇게 더 이상 마치 부활하면서 계속 등장해야 될 사자로서의 설정이 없어요. 그냥 복수기가 된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어요. 그냥 등장인물이 워낙 단촐한 영화라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사자의 무서움이란 게 그냥 그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영화 설정상으로 이미 마을을 싹쓸이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왔으니까 무서운 존재이긴 한데 그 무서움이 확실하게 몸에 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서 이 사자로 인한 긴장감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약간 중반부까지 서스펜스가 잘 사는데 그런 절실함, 감정적인 끌어올림 같은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일단 결정적인 아쉬움이고요. 나머지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그렇다면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점도 있을 건데, 좋은 점은 이 영화가 이제 촬영 감독이 필립 루스롤라라고 하는 흐르는 강물처럼 하고 뱀파이어 인터뷰, 물론 조금 옛날 영화고 요즘에 신동사를 좀 찍으셨던 분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촬영 감독이 아카데미상도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상을 한번 받으신 분인데, 이 양반의 롱테이크 씬이 이제 있어요. 그 마을 장면에서 긴장감을, 서스펜스를 만들어 나가는 장면이 음악 사용과 함께 아주 계산된 롱테이크 장면을 쭉 나와요. 그 속에서 이제 배우들이 이제 이드리스 엘바라든가 이제 움직이면서 나오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그 긴장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시퀀스로서는 그런 장면이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상으로는 결핍된 그 가족을 지켜야 되는 아버지와 그렇지 않은 사자, 이의 대결하는 성명에서는 긴장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 영화의 안 좋은 면이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그 킬러 사자의 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로는 많이 이제 관객들을 열받게 하는 게 이제 이 캐릭터들이죠. 이 딸 캐릭터. 이 딸 캐릭터들이 일종의 그 영화의 주라기 공원에서도 이제 막 일종의 스크립에 놀라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좀 바람 캐릭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 오르게 서스펜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첫째 딸인 메어라고 이제 매드리스라고 하는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이 자꾸 위급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제 아버지를 비난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물론 설정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를 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아이로 나오니까 그런 날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뛰쳐나간다라든가, 이런 식 행동을 해서 이제 그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둘째 딸 노라가 약간 이제 조력자, 그리고 약간 순종적인 면에 있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좀 대비시키기 위한 효과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영화가 이렇게 좀 단순한 구도로 만들어진 짜진 영화에서는 그 영화의 이 일종의 패밀리로 묶여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객들의 분노를 좀 자아내는 그런 측면이 이제 분명히 두드러지는 측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이 일단은 두 번째 약점이에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자의 그 캐릭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 사자가 가지고 있는 좀 표현이 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이제 결말부,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의 장면에서 결국은 포스터에도 나오는데 이게 맞붙거든요. 이 영화에서 이 사자랑 맞붙어요. 근데 여기서 이드리스 엘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훈련된 전투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적인 캐릭터에 해당되는 캐릭터인 거죠. 관객들한테는 이제 의사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이 두드러졌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로서의 결단이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플롯상의 이제 플롯상으로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 희생 뭐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측면을 감안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설정인 거죠. 그래서 이 결말부에서 네이트가 뭐 빌드업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그럴 수도 없을 거고, 클라이막스 킬러 사자와 이제 육체가 만나는, 물론 그것에 이제 반전적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지리어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차라리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관객들한테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버리니까 이제 좀 결말부가 충분히 납득이 너무 안 가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그래서 영화적으로 긴장감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우리가 동물 영화의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저기거든요. 그 뭐 조스 같은 영화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희생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비스트란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초원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실 호러에 같은 영화거든요. 이제 이 사자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는 이 아이들과 이 네이트가 모두 이 차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차가 이제 사고가 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여기서 이제 생존 호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동물이 오는데. 근데 위험 요소가 사자 하나예요.
위험 요소가 다른 게 별로 없고 그런 요소가 되다 보니까 영화적 플롯이 단촐해지는 것도 그런데 긴장감에 이제 한계가 또 있는 것이죠. 서스펜스가 이제 서로 또 가족들이라고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뭐 이들 사이에 간절감이 형성될 리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면의 측면에서 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향, 그러니까 폐쇄적인 호러의 경향은 이제 또 애니멀 호러는 언더워터, 조스 그 상어와의 대결, 그다음에 크롤이라는 이제 악어와의 대결 이런 공간들이 이제 밀폐 공간이에요. 근데 그 영화의 설정상으로 이제 그런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요소들 갖다 도입을 하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능적으로 살아남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 지능은 쓸 게 없어요. 이 지나치게 폐쇄 공간이라고 하는 게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후반부에는 공간이 이제 크게 봤을 때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된 다음에 중반부엔 대부분 차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폐쇄된 학교가 앞에 설정되었던 게 나오는데 일종의 이게 밀렵꾼들의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이 그냥 어차피 뚫려 있는 공간이라서 별로 방어막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싸우는 장면으로 이제 유도되는 장면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 자체가 이제 설득력이 이제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등장인물 자체가 가족과 마틴이라고 하는 친구, 그 외에는 밀렵꾼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밀렵꾼들은 그냥 사자의 먹잇감 같은 역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들도 그렇고 중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에서도 별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아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설득이 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관객들이 느끼는 불만들은 대부분 그렇고 그것들이 이제 표현돼서 나가는데, 그게 약간 구성을 보시면 로튼토마토 같은 이제 해외 사이트하고 국내 사이트하고는 조금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 비스트에 대한 평은 네티즌 평점 본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500명밖에 안 받는데 뭐 되게 낮아요. 네티즌 평점의 경우에는. 자, 반면에 뭐 IMDb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점수가 높진 않아요, 솔직히. 네, 비스트가 뭐 5.6 정도니까 뭐 높은 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메타스코어도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5.3대로 좋게 쓰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뭐 아주 나쁘다, 영화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촬영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쉽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적 약점은 분명히 이제 플롯사이라든가 설정 붕괴 이런 측면이 약점은 있지만 극장에서 충분히 즐길만한 영화이긴 합니다. 이 비스트라는 영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이제 크리처의 구현도, 그다음에 이제 그 완성도죠. 긴장감 있는 시퀀스의 부분적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화고, 영화가 아무래도 호러로서의 또 약점을 발휘하는 게 이게 이 영화가 12세 관람가예요. 표현 수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동물 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혹하잖아요. 잔혹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표현 수위가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가족들과 볼만한 서스펜스 영화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 영화 비스트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뭐 장단점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90분이라는 상영 시간이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집중해서 보실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호불호는 분명히 갈리겠지만 뭐 아주 잔혹하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는 그냥 볼만한 서스펜스물일 거고, 영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크셨다면 영화 제작 규모가 이제 크지 않아요. 3,600만 불 정도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약간 폐쇄, 그 초원형 폐쇄호를 만들었던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뭐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 비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남기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